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 DC 시간 25일 오후 12시 43분쯤부터 열렸습니다. 이 회담으로 반도체, 조선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뉴스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회담 결과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또 한국 경제, 특히 반도체나 조선 같은 산업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날카롭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기사나 분석 영상 같은 여러 자료들을 쭉 훑어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과연 이번 회담이 그 한국 증시의 오랜 숙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해소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반도체, 조선 같은 핵심 산업들 좀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 투자자의 눈으로 핵심만 딱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그 회담 분위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회담 시작 전에는 숙청이니 혁명이니 이런 좀 센 단어들이 나와서 이거 정치 얘기만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경제 협력 이야기가 중심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졌죠. 그 와중에 또 약간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펜 딱 보고 이거 좋네 하면서 가져갔다는 그 이야기요. 네네. 그 펜이 어디 건지도 확인 안 됐는데 갑자기 그 관련주라고 모나미 주가가 잠깐 확 뛰었었죠. 이런 거 보면 참 뭐랄까 작은 해프닝 하나가 그 딱딱한 정상회담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시장 심리에 바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물론 투기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때 대북 관련주들도 막 분위기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제 영역 부분, 그중에서도 제일 주목받았던 조선업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죠. 그 마스가 MSGA라고 하죠.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 이게 핵심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배 잘 만든다 이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근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가 만들어야 한다. 이 점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렇죠. 칭찬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기술로 미국 안에서 배를 만들고 싶다. 이 협력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서 미국 제조업 리네상스에 한국이 기여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할 게 이게 단순히 기술 좀 알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랑 파트너십 모델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투자랑 파트너십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업별로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짚어주시죠. 네, 핵심만 딱 보면요. 일단 HD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랑 또 사는이랑 같이 해서 수십억 달러짜리 공공투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 하청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 자문도 해주고 파트너로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같이 이끌어가는 모양새죠. 거기에 더해서 HII 같은 방산기업이랑 기술 협력하는 거나 또 MRO라고 하죠. 유지보수 사업 참여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부가적인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좀 다른데요. 거기는 이미 미국의 필리조선소라는 걸 인수했잖아요. 그 현지 거점을 딱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1억 달러 투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술 같은 거 이전해서 생산량을 10배로 늘린다. 또 추가로 다른 조선소 인수도 검토한다. 이런 거 보면 아예 미국 시장에 깊숙이 자리 잡겠다는 거죠. 이미 미 해군 MRO 실적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은 사실 그동안 방산 쪽 경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 비거마린 그룹이라는 곳이랑 MRO랑 조선소 현대화 협력 MOU를 맺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좀 진출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3사 모두 각자 잘하는 걸 살려서 미국 시장 진출에 어떤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다 긍정적인 소식들인데 근데 이상하게 회담 당일에는 조선주 주가가 오히려 좀 빠졌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 흔히 말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냥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 말씀하신 뉴스에 파는 현상이 맞다고 봐야겠죠.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게 과연 한국 조선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나빠졌다는 뜻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딱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주가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실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가 나오는지를 좀 길게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역시 중장기적인 그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조선업만큼이나 아주 뜨거웠던 분야죠.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그 이재용 회장이랑 젠슨 황 CEO가 포옹하는 장면, 이거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네, 맞아요. 단순 HBM 공급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뭐 AI 반도체 기술 동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도 SK랑 삼성이 미국 안에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가 되는데 기여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재계에서도 1,500억 달러, 와, 이 정도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죠. 이게 다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확 커졌어요. 특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그 HBM4요. 이걸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아주 집중됐습니다. 와, 삼성이 진짜 엔비디아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큰 뉴스인데요. 그럼 SK 하이닉스랑 경쟁 구도도 확 달라지겠네요. 각 기업들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핵심 위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는요, 지금 텍사스 테일러에 최소 1,700억 달러 이상 들여서 파운드리랑 패키징 클러스터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최대 54조 원까지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생산 능력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그 다음 세대 AI 칩 있잖아요. 루빈. 거기에 들어갈 HBM4 샘플을 벌써 제공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시도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파운드리 협력했던 경험도 있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는 선도주자잖아요. 거기는 인디애나주에 짓는 38억 7천만 달러짜리 첨단 패키징 공장.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죠. 요즘 AI 시대에는 패키징 기술이 워낙 중요해지니까 이쪽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번 회담에서 삼성이 텍사스 공장 추가 투자 확정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 미국 상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좀 더 투자해달라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언급했던 그 반도체 100% 관세 위협 같은 거 이런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나요? 그거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러트니 상무장관 발언이나 예전에 미국이 보조금 주는 대신에 지분 투자를 거론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의 투자 유치 압박은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엔비디아 슈퍼컴퓨터 칩 공급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이게 뭐 100% 관세라든가 지분 참여 요구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다 없앤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겠네요. 협력은 해야겠고 또 압박에는 대응해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기존 투자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엄청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HBM이나 첨단 패키징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이랑 협력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기술력을 딱 무기 삼아서 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요구에도 대응하는 뭐랄까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AI 수요가 폭발하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선, 반도체 이 두 가지 핵심축 말고도 에너지나 방산 분야 협력 얘기도 나왔었죠. 특히 미국산 LNG 수입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무기를 더 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에너지 쪽에서는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연간 한 330만 톤 규모인데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논의되던 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에너지 수입선을 좀 다양하게 가져간다. 특히 중동 의존도를 낮춘다는 실리가 있긴 합니다. 물론 뭐 파나마 운하 거쳐와야 하니까 운송비가 좀 더 드는 건 감안해야 하고요. 알래스카 가스전 언급 같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세일즈 성격이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 무기 구매 확대 요구는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팔지도 않는 그 스텔스 폭격기 B2를 콕 집어서 언급한 거는 진짜 그걸 사라는 요구라기보다는 아마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쓰려는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군 기지 땅 소유권 넘겨달라는 요구도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이 분담금 올려달라는 요구에 국방비 증액으로 약간 애매하게 답한 것도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아, 결국 에너지나 방산 쪽은 실제 협력 자체보다는 미국의 요구와 또 한국의 대응, 이런 약간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 더 강해 보이는군요. 자, 이 외에도 뭐 원자력, 항공, 핵심 광물 이런 여러 분야에서 MOU가 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총 11건 정도 계약이랑 MOU가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기술 동맹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예를 들어 원자력 분야에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한 거, 한수원, 두산 등하고 미국 기업들, 이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미리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고요. 항공 분야에서 대한항공이 보잉이나 GE랑 엄청 큰 규모로 계약한 거, 이건 양국 간 경제 협력 규모가 이 정도다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고려아연이랑 로키드 마틴이 게르만용 공급망 협력 맺은 거, 이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계약 규모도 물론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양국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결과들을 다 종합했을 때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투자자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업 지배구조 같은 핵심 요인들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 두 가지 측면에서요.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효과예요. 이번에 한미동맹을 아주 강력하게 재확인했고 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했잖아요. 이게 북한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이구나 하는 믿음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안보라는 가장 큰 할인 요인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겁니다. 둘째는 경제나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미국의 IRA나 반도체법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때문에 우리 주력 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예측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고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아, 안보랑 경제, 양쪽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건 분명히 좋은 신호네요.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던가 낮은 배당 성향 같은 거. 이런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회담의 명확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나 통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줬지만 내부적인 요인, 즉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나 주저하는 정책이 미흡한 점 등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어요. 아까 조선주 설해처럼 시장의 단기 반응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1,500억 달러 투자 약속 같은 것도 실제 이행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좀 예측 불가능한 면도 여전하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안보 리스크하고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는 좀 개선을 했지만 지배구조라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는 그대로 남겨둔 셈이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딱 절반의 진전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긴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기업들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내부적인 변화가 같이 가야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네, 오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투자자의 시각에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강화된 동맹 아래에서 조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항공 등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가 약속됐고 또 통상 관련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이 큰 숙제를 풀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 특히 내부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말 수많은 MOU와 투자 약속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특히 그 마스카 프로젝트처럼 양국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들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이행 과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더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